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글로벌 이슈 투데이의 전세원입니다. 30분 전에 마감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가 500포인트 넘게 빠졌고 S&P 500 지수도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4거래 연속 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대형 악재 소식들이 겹치면서 오늘 증시 전반적으로 불안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자세한 글로벌 시황 살펴보시고 오늘 증시 하락 요인이 됐던 재료들까지 꼼꼼하게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유민희 외신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마감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중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은행의 자금 세탁 의혹,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 봉쇄 우려 속에 일제히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다우지수가 500포인트 넘게 내리면서 27,147포인트까지 하락했고요. S&P 500도 1.16%, 나스닥이 그래도 0.13% 가장 적은 낙폭을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개장과 함께 JP모건과 도이치방크를 필두로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지난 1999년부터 18년 동안 약 2조 달러에 달하는 자금 세탁을 해왔다는 보고서가 알려지면서 2% 넘게 급락하며 출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국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시 가팔라지면서 다시 봉쇄 조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여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를 낳아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반적으로 큰 하방 압력 받으면서 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국제 유가도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내려 에너지 업종이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요. 이어서 경기 민감주인 자재, 제조, 금융 일제히 3% 넘는 급락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미국은행 살펴보시면 JP모건 체이스와 도이치방크를 필두로 자금 세탁 의혹이 폭로된 미국은행 일제히 0에서 3% 이상 큰 급락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일즈포스를 포함해서 IT 기업들이 상승불을 켜주면서 증시를 어느 정도는 지지해준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월마트는 패션 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은 틈을 타 제이크루의 디자이너를 영입하는 등 의류 브랜드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을 비롯해 250개 점포에 판매될 예정이라는데요. 오늘장 1% 넘게 올랐고요. 또 주말에는 틱톡 인수 허가 소식도 있었죠. 이에 따라 RBC에서 오라클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오라클도 1.8% 가까이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월요일장 하락 속에서 넷플릭스와 애플 등이 3% 이상 오르면서 어느 정도 시장을 지지했습니다. 애플의 경우 시티은행에서 목표가를 125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알파벳과 페이스북은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자동차도 살펴볼 텐데요. 니콜라 사기 의혹과 관련해 창립자가 사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월요일장 30%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일정 부분 회복하면서 그래도 20%가량 하락한 선에 마감했고요. 또 니콜라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했던 GM 역시 4%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유럽을 포함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장 국면에 들어서면서 항공과 관광업종 낙폭을 키웠습니다. 버진 갤러틱을 포함해서 항공주 일제히 4에서 9%대까지 낙폭을 보였고요. 또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등 크루즈 업종 역시 7%대 낙폭 보인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봉쇄 우려와 또 글로벌 은행주의 불안으로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4% 넘게 급락했고요. 프랑스 CAC와 이탈리아 지수, 스톡스 600까지 모두 3% 이상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국제 유가도 다시 한번 4%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원유 수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인데요. 브렌트유 41달러 선으로 내렸고요. WTI 역시 39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금 가격은 추가 부양책과 달리 또 부양책과 달리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2.6%가량 내렸습니다. 1910달러 선에 장을 마쳤고요. 달러 인덱스는 0.7% 올라서 93포인트 중반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세계 각국의 이슈로 투자자의 든든한 하루를 보장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투데이 시간입니다. 박찬희 강단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 유럽 증시가 4%대 급락한 가운데 뉴욕 증시도 일제히 하락세를 연출했는데요. 오늘 증시 약세를 주도했던 자세한 이슈들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이슈 미국의 경제 지표들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8월 시카고 연은 전미활동 지수 0.79로 전월 대비해서는 하락했습니다. 지난달에 2.54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큰 폭의 하락세를 면치 못한 건데요. 시장 컨센은 1.2보다도 반 정도 못 미쳤고 7월부터 계속 확장 추이를 그리긴 했지만 여느 지표와 다를 바 없이 계속해서 이 회복 추이에 있어서는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또 이 가운데 연준의 새로운 이 투자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지역 재투자법 개정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지역 재투자법은 1977년에 제정된 법으로 금융회사들이 특정 지역의 개인이나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 일정 비율의 대출을 의무화하는 제도인데요. 간단하게 낙후된 지역에 투자를 의무화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앞으로 투표를 통해서 이 CRA 개정 제안서를 채택하고 120일간 대중 논평이 진행된 이후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외신에서는 전해지는데요. 일단 이 지역 재투자법과 관련해서도 연준의 라엘 브레이너드 이사는 코로나19 속에서 효율적인 도구가 될 것으로 평한 바 있는 만큼 연준이 더욱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길 바라는 시장의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한편 오늘 시장은 막판에 조금 업종별로 엇갈린 흐름 나타냈습니다. 사실 화면을 통해 살펴보면은 종가 기준으로는 일부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만 오늘 장 초반만 해도 대부분의 업종이 크게 하방 압력을 받았었는데요. 애플 3%, 마이크로소프트 1% 시총 상위주들이 그래도 마지막에 상승세로 마무리해줬고요.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4%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넷플릭스도 3% 올라줬고요.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 크레딧 스위스가 긍정적인 전망을 또 내놓으면서 틱톡 딜과 관련해서 또 기대감과 함께 1% 상승했고 달러 제너럴은 어제 같은 경우 큰 폭의 상승세 이후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2% 하락했지만 타겟이나 코스트코 같은 소매 업체들이 그래도 오늘 견고하게 상승을 해줬고요. 소프트웨어사들과 반도체주들이 오늘 상승불 켜줬습니다. AMD는 장 초반 크게 하방 압력 받는 가운데에서도 상승불 계속 켜줬었는데요. 4%, 엔비디아도 2% 상승을 했고 소프트웨어사들도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보였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1개 섹터 중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기술주만 유일하게 상승에 성공한 가운데 나머지 업종들 대부분은 하방 압력 받으면서 마무리가 됐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이슈죠. 은행들, 대형 은행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자금을 유통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은행주들도 전반적으로 크게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불법 자금 유통 사태에 휩싸인 건데요. 미국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의 의심 거래 보고 자료가 공개되면서 글로벌 대형 은행들의 불법 자금 유통 의혹이 다시금 불거졌습니다. 여기에는 러시아 범죄 조직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자금을 세탁하고 또 2021년 도쿄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세네갈 IOC 위원 아들에게 5억 원 이상의 금품이 오간 사실도 모두 포함이 됐는데요. 18년간 이 불법 자금의 거래액은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300조 원을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일단 해당 자료에 거론된 은행들 직격탄을 맞으면서 도이치뱅크 그리고 HSBC 역시 크게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을 유럽 시장에서 연출이 됐었고 뉴욕 증시에서도 JP모건,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뉴욕 멜론 은행 등 모두 하락세를 면치 못했었는데요. 일단 JP모건도 3% 하락했고 웰스파고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같은 은행주들 크게 하방 압력 받는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2%, 웰스파고 4%, 시티그룹 2%, 이 은행주들 전반적으로 동반 하락세가 이어졌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미국의 재무부는 승인받지 않은 보고서의 폭로는 사법당국의 수사를 위태롭게 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범죄라고 반발을 한 바 있는데요. 이번 사태는 또 앞으로 이 은행들이 대규모 벌금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내포한 상황이니만큼 은행주들의 하방 압력이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은행주들 글로벌 은행들의 불법 금융 거래가 포착이 되면서 일제히 급락세를 연출했는데요. 잠시 후 굿모닝 투자의 아침에서도 이 뉴스를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한국경제TV와 함께 뉴스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 올라온 이슈는 틱톡과 오라클 인수 협상 관련한 내용입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는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뉴스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틱톡과 오라클의 딜이 안개 속으로 빠졌습니다. 두 기업과 얼마트의 거래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모두 시큰둥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3사가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거래를 승인한 트럼프 대통령도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고,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도 이번 거래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온 상황입니다. 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오라클과 그 월마트의 합작 법인이 완전한 경영권을 갖지 않으면 거래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통하는 후지진 환구시보 편집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트위터를 통해서 이번 합의가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 그리고 존엄성을 곤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번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거래를 살펴보면 틱톡과 오라클 그리고 월마트는 틱톡 글로벌을 설립하고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80%의 지분을 보유하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기사를 보면 여기서 이제 지분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과반 지분을 누가 갖느냐를 놓고 입장 차이가 발생한 건데요. 오라클과 월마트가 새로 만들어지는 틱톡 글로벌 지분 20%를 갖는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나머지 지분을 누가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의 틱톡 금지 명령을 일주일 연기한 상태입니다. 이번 거래의 세부 내용이 나올 때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네, 틱톡 글로벌의 진짜 주인을 두고 지분율 협상에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인데요. 누가 과연 진짜 주인으로 부상을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네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재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도 역시나 이 같은 부분 때문에 오늘 증시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주시죠. 네, 미국의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이 넘는 곳에서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누적 확진자 수는 676만 명인데요. 지난 8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면서 안정이 되는 듯했지만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기사를 보면 이 미국 28개 주에서 최근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그 전주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특히 27개 주에서는 양성 판정 비율이 5%를 웃돌았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도 백신을 맞겠다는 미국인이 약 절반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미국인 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49%가 오늘 당장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접종을 받지 않겠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조사에서는 72%가 백신을 맞겠다고 답했지만 그 뒤로 불과 몇 달 만에 부정적인 의견이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졌습니다. 영국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속도를 늦추지 못한다면 10월 중순쯤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5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날 영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3,900명이 나오면서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영국 전역에 적용하는 미니 봉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추가 부양책 협상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신경전이 치열해지면서 합의 상황은 조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 하락을 주도했던 요인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요. 먼저 대형 은행주들이 급락세를 연출했었고 여기에 미중 갈등, 틱톡 협상을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박찬희 캐스터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유럽에 이어서 이제는 미국에서도 그 심상치 않은 조짐을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이슈들이 또 증시 하방 요인이 됐는지 다음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긴즈버그 후임 과연 누가 될 것인지 또 미국에서 커다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강단 외신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루즈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입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면서 진보계와 여성계의 큰 지지를 받았었는데요. 타계한 이후에도 미국 전역에서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하면서 이번 이슈가 대선의 논쟁거리로도 부각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보수 인사가 5대 4로 조금 더 많은 대법관
대법관에서 이 긴즈버그 대법관이 빠진 자리를 보수 인사로 채워넣겠다는 계획인데요. 직접 이번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지명자를 발표할 것이고 새 지명자는 여성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 긴즈버그 후임의 유력 후보로 2명의 인물이 꼽히고 있는데요. 에이미 코니베러 시카고 제7연방 고등법원 판사와 바버라 라고아 제11연방 고법 판사가 꼽힙니다. 먼저 에이미 코니베러 판사는 보수파 낙태 반대론자로 꼽힙니다. 지난해 낙태 시술소 앞 시위를 금지하는 시카고시 조례가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미국 대선에 있어서 현재 낙태가 막판 쟁점으로 급부상하는 만큼 낙태에 대한 트럼프의 확실한 스탠스를 표명해주는 인물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고아 판사는 플로리다 대법원 판사를 지낸 경력이 있어서 미국의 대표적인 경합주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득표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인물 중 한 명이 되면 연방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주의자로 구성이 돼서 대법원은 확실히 보수적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미국의 대법관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이 구도는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상당 기간 바뀌지 않고 유지될 수 있고 민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보수 대법원이라는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카드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이든을 비롯한 진보 진영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긴즈버그의 후임은 대선 이후에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선출돼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 긴즈버그의 유언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의 가장 뜨거운 소망은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내가 교체되지 않는 것. 이 유언을 들면서 민주당 측은 트럼프의 임기까지는 새 대법관을 지명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유언이 조작됐다는 발언까지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트럼프가 대법관 인준을 강행하면 이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에 상원 인준 표결 강행 의사를 밝힌 만큼 그 추이는 또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앞글자를 따서 땡큐 RBG라는 추도 물결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녀의 인생에 대해서 관련 다큐멘터리나 영화도 제작돼 있었던 만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다음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테슬라와 니콜라의 엇갈린 운명을 살펴보죠. 오늘 증시 속에서도 테슬라는 상승하고 니콜라는 20%가량 급락했는데요. 이슈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테슬라와 니콜라의 운명이 엇갈렸습니다. 테슬라는 현지 시간 22일,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5시 30분에 배터리데이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당일 공개가 되겠지만 업계에서는 배터리 시장과 전기차 업체의 그 판도를 바꿀 혁신적인 내용이 나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배터리데이에서는 테슬라의 자체 배터리 생산 계획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텐데요. 테슬라는 자체 배터리 생산을 위해서 로드러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배터리데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뉴욕 증시 하락장 속에서도 1.6%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기사를 보면 이달 초 테슬라의 목표가를 $550로 상향 조정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행사에 대해서 이번 행사를 비롯해 테슬라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과대평가된 점을 감안했을 때 지나친 낙관론은 피해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반면에 제2의 테슬라로 불리기도 했던 니콜라는 밀턴 CEO의 사임 소식에 오늘장 20%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밀턴 CEO가 먼저 자발적으로 사임을 제안을 했고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후임으로는 스티븐 거스키 전 GM 부회장이 선출이 됐습니다. 니콜라 측은 회사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밀턴 CEO가 스스로 회장직 사임을 결정했다고 설명을 했지만 시장에서는 최근 불거진 니콜라의 사기 의혹이 이번 사임에 영향을 미쳤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보시면 지금 속보가 나온 게 있는데요. 니콜라의 밀턴 CEO의 그 주식이 몰수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추가 소식이 나온 대로 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바 있었죠. 새벽에 속보로 나왔던 소식이었는데 전사적으로 노력을 쏟아부은 결과 이번 분기 3분기에도 역시나 역사적인 신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가 나왔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월가의 생생한 분석을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박고은 외신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월가의 심층 분석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배당주를 잘 고르려면 회사의 배당 수익률과 배당 성향을 잘 살펴야 되고 또한 해당 주식이 높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팁 랭크스의 애널리스트 예측 서비스를 기반으로 월가의 탑 애널리스트들이 선택한 배당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슨앤존슨은 코로나19 백신 임상으로 헤드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또한 매력적인 수준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분기 배당 1.01달러를 지급하고 있고 2.73%의 배당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배당금을 무려 58년 연속 증가시켰고 가장 최근에 4월에는 분기 배당 6.3% 증액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의 애널리스트인 맷 미식은 존슨앤존슨에 대해 매수 의견을 그리고 목표 주가를 163달러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존슨앤존슨의 제약 부분이 의료기기 비즈니스보다 코로나 사태에 덜 영향을 받고 있고 또한 7월 존슨앤존슨의 미국 제약 프랜차이즈의 가증권 및 판매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했을 때 다음 분기 실적도 예상에 부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5명의 탑 애널리스트들은 존슨앤존슨에 대한 평균 목표 주가를 167달러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현재 주가에서 잠재적으로 10%가 넘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브로드컴도 괜찮은 배당주로 꼽고 있는데요. 브로드컴은 분기 배당 3.25달러를 지급하고 3.61%의 배당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금을 9년 연속 인상한 바 있는데요. 미즈호증권의 애널리스트인 BJ 라켓이는 브로드컴에 대한 목표 주가를 390달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5G 네트워킹과 소프트웨어 M&A 그리고 높은 잉여 현금 등으로 주당 배당금이 연말까지 14달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4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24명의 탑 애널리스트 가운데 21명이 브로드컴에 대해 매수 의견을 가지고 있고 애널리스트들의 브로드컴에 대한 평균 목표 주가는 405달러인데요. 현재 주가보다 10%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월가에서는 CBS도 매수해야 할 배당주로 꼽고 있는데요. CBS는 분기 배당 0.50달러와 3.48%의 배당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CBS는 9.06%의 상대적으로 낮은 주가 수익 비율을 가지고 있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RBC 캐피털에 따르면 CBS는 다각화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속에 견고한 성과와 잉여 현금을 자랑하고 있고 또한 진료 서비스의 변화 가운데 리더로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가 매우 좋은 매수 기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CBS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91달러로 현재 주가에서 잠재적으로 50%가 넘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월가에서 선정한 배당주들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네, 주식시장이 불안할수록 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는 만큼 월가가 선정한 배당주들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소식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새로운 증권 거래소가 출범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박찬희 외신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미국에서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 도전하는 새로운 증권거래소가 출범을 했습니다. 멤버스 거래소라는 이름이 붙은 새 거래소는 간밤에 첫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기사를 보면 현재 멤버스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한 주식은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과 정유회사 엑슨모빌을 포함해 모두 7개 종목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미국 시장에 상장된 모든 주식의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멤버스 거래소가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 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멤버스 거래소 출범에 월가의 큰손들이 직접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멤버스 거래소는 골드만삭스를 비롯해 대형 증권사인 찰스 슈업과 그리고 시타델 증권 등으로부터 1억 3,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를 했습니다. 월가의 큰손들이 멤버스 거래소에 투자한 이유는 바로 수수료 때문이었는데요. 멤버스 거래소는 일단 초반에는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그 저렴한 수수료로 고객들을 모으겠다는 그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이슈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 마감하기는 했지만 장 막판으로 가면서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이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증시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잠시 후 굿모닝 투자의 아침에서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